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2살이 된 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서 참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해요. 저는 5남매 중 맏딸로 태어나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큰오빠 아래로 제가 있고 그 아래로 둘째 오빠, 그리고 동생 은영이와 막내까지 5남매예요.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를 도와 동생들 돌보고 집안일 거들고 그렇게 살았죠. 결혼해서도 친정 식구들 챙기고 시댁 식구들 챙기고 제 아들 도연이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우리 가족에게 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바로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 창가에 놓인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작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계신 지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제 혼자 힘으론 어려웠어요. 오빠들도 동생들도 다들 바쁘다고 했고요. 결국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괜찮은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갈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는 그날도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정희야, 내가 자주 와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 어머니를 뵈러 요양원에 갔습니다. 집에서 요양원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려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빠짐없이 가고 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는 어머니의 작은 방은 언제나 양 냄새와 희미한 섬유 연제 향이 섞여 있었어요. 요양원 특유의 냄새라고 할까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따뜻한 물수건을 꺼내서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닦아드렸어요. 어머니 손은 항상 차갑거든요. 어머니의 손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5남매를 키우셨구나. 깊게 패인 주름과 굳은 살이 박힌 손등을 보니 제 마음도 함께 주름져 오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으로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으시고 빨래를 하시고 저희 학교 보낼 준비를 하셨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어머니 혼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며 우리를 키우셨어요. 그 손으로 저희를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때론 혼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힘없이 침대에 누워 계시지만 그 손의 온기만큼은 여전했어요. 제가 손을 잡으면 어머니도 가끔 힘주어 잡아주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시며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셨습니다. 정희야, 라디오 좀 켜줄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들어 제 이름도 가물가물해 하시던 어머니가 그렇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다니요. 지난주에는 제가 누군지도 헷갈려 하셨거든요. 둘째 오빠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고 아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또렷하게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창가에 놓인 작은 라디오로 다가갔어요.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용하시던 건데 벌써 20년도 더 된 물건이에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오실 때 꼭 챙겨오셨던 물건입니다. 다른 건 다 두고 가셔도 이 라디오만큼은 꼭 가져가셔야 한다고 우기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다이얼식 라디오를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손으로 빙글빙글 돌려서 주파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다가 어느 순간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70년대 가요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즐겨 들으시던 그 노래였어요. 아버지와 처음 만나셨을 무렵 자주 들으셨다던 그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디오 소리는 작았지만 어머니께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환해지시는 게 보였거든요.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이시더니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도영이한테만 주면 안 돼. 은영이랑 다 같이 나눠야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최근 기억부터 점점 잃어가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멀쩡하실 때도 있지만 갈수록 기억이 흐려지실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막 하신 말씀은 뭔가요? 우리 가족이 한 달째 싸우고 있는 바로 그 문제였어요. 재개발 보상금 문제 말입니다. 저희 집이 있던 동네가 작년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보상금이 꽤 나온다고 했습니다. 억 단위 금액이에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명의로 바꿔놨거든요. 큰오빠 도영 오빠는 자기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다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관리도 자기가 하겠다고요. 다른 형제들도 각자 자기 몫을 챙기려 했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 몫이 필요하긴 했어요. 아들 도연이가 대학교 3학년인데 등록금도 걱정이고 살림살이도 빠듯했거든요. 남편 월급만으론 빠듯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라디오 앞에 앉으신 어머니는 지금 우리 가족의 가장 민감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계셨어요. 도영 오빠한테만 주면 안 된다고요. 은영이랑 그러니까 다 같이 나눠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노래를 따라 작게 흥얼거리시다가 곧 잠이 드신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주무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녁 요양원 1층 면회실에 오빠들과 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형제 회의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차가웠어요.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다들 얼굴만 보면 재산 얘기, 보상금 얘기뿐이었어요. 명절에도 모이기 싫어하고 전화 통화도 뜸해졌습니다. 큰오빠 도영 오빠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시잖아. 빨리 위임장 처리하자고. 이러다 시간만 다 가고 보상금 날짜 놓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서명만 하면 돼. 나중에 정리되면 다 나눠줄게. 동생 은영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어차피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집은 비워두면 뭐 하겠어요. 빨리 정리해야죠. 우리도 각자 살 길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저도 애들 학원비며 뭐며.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둘째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고 막내 동생도 별말 없이 동의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말없이 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믿는 건가요? 조금 전 라디오 앞에서 하신 그 말씀은 다 환청이란 말인가요? 어머니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영 오빠한테만 주면 안 된다고요. 다 같이 나눠야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 믿어줄까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았어요. 그냥 맏딸이 괜히 나서서 문제 만든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속으로만 외치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라디오만큼이라도 어머니 목소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형제들의 큰 목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형제들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효율, 보상금, 법적 절차, 위임장, 세금 문제, 처리 기한, 은행 대출. 그런 단어들만 계속 오갔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말들 뿐이었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빨리 처리하고 끝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만 보였어요. 저는 문득 창가에 놓인 그 작은 라디오를 떠올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라도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잡아낼 수 있다면 그것만이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홀로 남았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요양원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이라 해가 참 빨리 지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니가 사라지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그 작은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 설령 온 가족이 저를 이상하게 봐도 저만이라도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맏딸로서 평생 가족을 챙기며 살아왔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 몫이었어요. 요양원 면회실 문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형제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그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엿듣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제 이름이 들려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원래 고집세잖아. 또 괜히 드라마 찍는 거지 뭐. 맨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자기만 효녀인 척하고. 은영이 목소리였어요. 맞아, 어머니가 라디오 듣고 무슨 말을 했다고? 그게 무슨 증거야. 치매 환자 말을 어떻게 믿어. 그냥 언니가 자기 욕심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둘째 오빠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있어서요. 제가 드라마를 찍고 있다고요.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면서 제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 제게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제 등 뒤에서 찬 바람처럼 꽂혔어요. 저를 향한 불신과 비웃음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 눈에 그냥 집착하는 맏딸로만 보이는 거였어요. 제 마음이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서 어머니 방으로 돌아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거든요.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옆에 앉았을 때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노을이 참 예쁘더라고요. 어머니는 졸음에 겨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또 중얼거리셨어요. 그 집은 도영이 혼자 주면 안 되지, 아버지가 5등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얼른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그 말씀을 적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에요. 요즘은 핸드폰에 메모하는 게 편하지만 저는 손으로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시간도 적었어요. 오후 6시 15분. 라디오에서 나오던 노래 제목도 적었습니다. 70년대 가요. 구체적인 제목은 기억이 안 나서 가사 일부를 적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최대한 정확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도영이 혼자 주면 안 돼. 아버지가 5등분 하라고 했다. 볼펜 끝이 떨려서 글씨가 울퉁불퉁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방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며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최수민 간호사님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상냥한 분이세요.
어머니를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믿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수민 선생님은 조용히 어머니의 혈압을 재기 시작하셨어요. 혈압계를 어머니 팔에 감고 버튼을 누르시면서 제 수첩을 흘끗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님, 기록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네, 어머니가 노래 들으실 때만 이렇게 또렷해지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적어두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사실 저희 간호일지에도 그 시간대 발언 기록이 있거든요. 어르신이 라디오 들으실 때 유독 또렷하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기록해뒀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제가 들은 게 착각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어요. 누군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저만큼이나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저 혼자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전문가인 간호사 선생님도 같은 걸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요?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치매 환자분들 중에 음악이나 익숙한 소리를 들으실 때 기억이 또렷해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머님도 그런 경우신 것 같아요. 특히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 나올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시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다만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작은 아파트예요. 방 2개에 거실 하나인 작은 집이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남편은 야근 중이었고 아들 도연이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 혼자 조용한 집에 앉아 있으니까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형제들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더라고요. 위임장 이야기였어요. 이달 안에 정리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도 나가고 시간 끌면 손해다. 큰 오빠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언니는 빠져. 괜히 시간 끌지 마. 우리끼리 처리하면 된다. 은영이가 보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저를 아예 배제하겠다는 얘기였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남남도 아니고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인데요. 어릴 적엔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돈 문제 하나로 이렇게 갈라서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핸드폰 화면을 내려놓고 거실 선반에 놓아둔 작은 라디오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옛날 라디오예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중고로 구해준 거예요. 다이얼을 손끝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시대 노래들이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진짜 목소리를 그 잡음 속에서라도 건져내야 한다고요.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는 문제예요. 어머니가 평생 일하셔서 모으신 재산이잖아요. 어머니 의사를 무시하고 멋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래, 증거로 남기자. 감정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으로. 지금까지는 제 느낌과 감정만으로 형제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는 거였죠.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어요. 수첩 기록, 녹음, 간호일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증거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라디오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그것은 저에게 남은 유일한 등불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척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 목소리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들이 저를 믿어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지킬 수 있을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모습으로 나오셔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켜야 해. 그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깼는데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 갈 때마다 어머니와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찾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수첩에 적고 핸드폰으로 녹음도 했어요. 수민 선생님께도 부탁드렸습니다. 간호일지에 어머니 발언을 더 자세히 기록해 달라고요. 선생님은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기록을 모으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영이 혼자 주면 안 된다. 5 남매 똑같이 나눠야 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내용은 항상 일관됐어요. 이게 단순히 치매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편은 아니지만 도연이한테 도움을 받아서 엑셀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따로 모아뒀습니다. 이제 형제들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증거가 생긴 거예요. 밤마다 라디오를 켜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속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를 응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힘이 났어요. 작은 라디오 불빛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어머니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갔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꼭 어머니 말씀을 녹음해야겠다고요. 지난 1달 동안 수첩의 기록은 많이 했지만 녹음은 제대로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놀라서 핸드폰 꺼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을 켜두고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어머니 방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휠체어에 모셔다 드린 모양이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시던 분이 지금은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시거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정희예요. 제가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희야, 왔구나. 오늘은 저를 알아보시네요. 다행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사과예요. 껍질을 벗겨서 작게 썰어드렸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드시면서 창밖을 보셨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나무들이 있는데 가을이라 낙엽이 지고 있었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어머니? 제가 말을 걸었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라디오로 다가갔어요. 창가 작은 탁자 위에 놓인 그 낡은 라디오요.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직지직 소리가 나면서 여러 주파수를 지나갔어요. 뉴스 방송도 나오고 광고 소리도 나오고 요즘 노래도 나왔지만 계속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가 나오는 채널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부엌에서 늘 흥얼거리시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확 달라지셨어요. 아까까지 흐릿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생겼습니다. 고개를 돌려 라디오 쪽을 바라보시더니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 노래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지.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5등분 해놓으라고 했지. 우리 애들 5이니까 똑같이 나눠주라고 했어. 도영이 혼자 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우리 집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요. 저는 침대 옆에 놓인 손잡이를 꼭 쥔 채 어머니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잊고 있던 기억을 깊은 곳에서 꺼내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는 숨을 삼키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수첩이요.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시간 오전 10시 20분. 노래 제목 저 푸른 초원 위에. 어머니 발언 남편이 5등분 하라고 했다. 도영이 혼자 주면 안 된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간호사 최수민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활력 징후를 체크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걸 보시고는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라디오를 들으며 중얼거리시는 걸 들으셨습니다. 선생님도 시계를 확인하시더니 손에 들고 계시던 간호일지에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둘만 어머니의 목소리를 제대로 붙잡고 있다는 묘한 동지감이 스쳤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르신 특히 또렷하시네요. 제가 간호일지에 정확히 기록해 둘게요. 시간이랑 어르신이 하신 말씀 전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큰 힘이 돼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가족들은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어머니 상태를 지켜보시면서 제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해 주셨거든요. 어머니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시다가 다시 조용해지셨어요. 눈을 감으시고 휠체어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혈압을 재시고 체온을 재신 후 조용히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손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 손으로 어머니 손을 감싸서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어머니 말씀 제가 꼭 지킬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실지 안 뜨실지 모르지만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로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이신 것 같았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머니가 제 말을 들으셨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형제들 보호자 모임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에서 보호자들이 모여서 어머니 상태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번 모임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꼭 얘기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큰오빠가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었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큰오빠 도영 오빠, 둘째 오빠, 동생 은영이 막내 동생까지요.
다들 바쁜 와중에도 이 모임만큼은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재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요양원 원장님과 수민 선생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원장님이 먼저 어머니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어르신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하십니다. 다만 최근 들어 기억력 저하가 더 심해지고 계시고요.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어머니가 특정 상황에서는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세요. 제 말에 큰 오빠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누나 또 그 얘기 하려고? 라디오가 어쩌고 하는 그 얘기? 은영이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증거예요? 치매 환자 말 한마디를 가지고요. 그날 기분 따라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은 저렇게 말씀하시고요. 둘째 오빠도 냉랭하게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모셔둔 거잖아요. 누나만 괜히 감정적으로 구는 거예요. 저는 손에 쥔 수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제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끝내 말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어머니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오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5등분 하라고 하셨다고요. 도영 오빠한테만 주면 안 된다고요.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큰오빠 얼굴이 빨개지더니 주먹으로 테이블을 탁 쳤어요. 그만해요. 이제 그만 좀 해요. 치매 환자 헛소리에 집착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은영이도 눈길조차 피했어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제가 녹음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실에 어머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땅은 남편이 5등분 해놓으라고 했지 도영이 혼자 주면 안 돼. 어머니의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형제들이 순간 말을 잃었어요.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수첩도 펼쳐 보였어요. 여기 한 달 동안 제가 기록한 거예요. 날짜, 시간, 어머니가 하신 말씀 전부 다요.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게 단순히 헛소리일까요? 그때 수민 선생님이 조용히 간호일지를 펼치셨습니다. 저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다 있어요. 어르신이 라디오를 들으실 때마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희님 말씀이 맞아요. 어르신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전문가적인 증언에 형제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형제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잡음 속에서도 어머니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큰 오빠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은영이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어요. 회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는 누구도 어머니 말씀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잡음 너머에서 우리 가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록하고 증거를 모은 덕분에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큰오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고 다른 형제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만 회의실에 남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수민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정희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어르신 목소리를 지켜내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속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어머니 목소리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난 후 일주일 동안 형제들과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단톡방도 조용했고 전화도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폭풍 전야 같은 기분이랄까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요양원 회의실에서 만나자. 다 같이 모여서 제대로 얘기하자.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형제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남편한테 고민을 털어놨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옳은 일 하고 있는 거야. 자신 있게 말해. 어머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 말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많이 여유어 있더라고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어머니를 지키려는 것뿐이니까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의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서류 봉투 위로 매섭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큰오빠 도영 오빠가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둘째 오빠, 은영이 막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자리는 반대편 끝에 하나 비어 있었어요. 마치 저를 마주보고 심판하려는 것 같은 배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수첩과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 무기는 이것뿐이었으니까요. 큰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꺼내며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오늘로 정리하자. 어머니 재산은 내가 책임지고 관리할 테니까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다들 여기 서명해. 나중에 공평하게 분배할 테니까 믿어. 은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쪽을 흘겨봤습니다. 언니는 괜히 감정적인 얘기 좀 그만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머니 상태 보면 알잖아요. 빨리 처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예요. 둘째 오빠도 거들었어요. 누나,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오빠가 나쁘게 할 리 없어요. 그냥 믿고 서명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라디오를 두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어머니 라디오를 가져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요양원 어머니 방에서 허락받고 가져온 거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지만 라디오를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형제들이 계속 압박했어요. 빨리 결정해요. 시간 없어요. 왜 혼자만 튀려고 그래요. 그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수민 선생님이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오늘따라 자식들 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회의하시는 거 방해되면 다시 모실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얼른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셔야 해요. 어머니 일인데 어머니가 계셔야죠.
선생님이 어머니를 창가 쪽으로 모셨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반쯤 감고 계셨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큰 오빠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상태 보이지? 이래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니까.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요. 그리고 가져온 라디오를 창가 탁자 위에 놓았어요. 형제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또 라디오 타령이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형제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그만해요. 지금 무슨 쇼 하는 거예요? 은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가 나오는 주파수를요.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내 고향 7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까까지 흐릿하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라디오 쪽을 바라보시더니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야.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형제들도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점점 더 또렷한 목소리로요. 그 집은 도영이 혼자 주면 안 돼. 다 같이 나눠야지. 우리 애들 5이니까 5으로 나눠야 해. 아버지가 그리 말씀하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5등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큰오빠와 은영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고개를 푹 숙였고 막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5등분 하라고 했지. 도영이 혼자 주면 안 돼. 다 같이 나눠야 해. 날짜도 다르고 시간도 달랐지만 내용은 똑같았어요. 일관되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치매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수민 선생님이 조용히 간호일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기록에도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어르신이 라디오를 들으실 때마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날짜, 시간, 발언 내용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노래를 들으실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제야 형제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잡음 속에서도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큰 오빠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러갔어요. 은영이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더라고요. 둘째 오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막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 안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어머니의 가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5으로 나눠야 해, 공평하게, 그래야 해.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형제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큰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누나. 그리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큰 오빠가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영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언니 말이 맞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잡음 너머에서 우리 가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라디오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제가 속삭였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그 노래를 들으며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것을 다시 맞추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회의 이후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큰 오빠는 위임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5남매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제대로 상의했어요. 어머니 뜻대로 5등분으로 나누되 당장 처분하지 않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요양원 비용과 치료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를 위해 쓰여야 하는 거니까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어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했고 형제들끼리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싸우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으니까요. 그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거였습니다. 도영 오빠는 처음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지만 판사님 앞에서 어머니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을 때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판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어르신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치매 초기라 하더라도 일관되게 같은 의사를 표현하신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말을 듣는 오빠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고집도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은영이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법원을 나올 때 오빤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그동안 미안했어. 누나가 옳았어.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가 한 걸음씩 물러서며 최소한의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족이 원수처럼 지내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것도 알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모든 게 정리되고 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저녁 라디오를 켜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했어요. 지직거리는 이 잡음도 결국은 음악을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도 결국 음악이 되는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도 결국 음악이 되네. 우리 가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각자 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어머니라는 같은 주파수로 마음을 맞추니까 비로소 서로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날 저녁 뜻밖에도 아들 도연이가 오랜만에 제 집을 찾아왔어요. 요즘 대학교 과제며 아르바이트며 바빠서 집에 잘 안 오거든요. 거실에 앉은 도연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 다시 같이 밥 먹으면 좋겠어요. 외할머니도 큰 외삼촌도 이모들도 다 같이요. 그냥 예전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도연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족 모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은 달랐나 봐요. 아니, 어쩌면 모든 젊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가족이 함께하기를 바라는지도 몰라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도 넣고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었어요. 도연이가 좋아하는 재료들이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집 안에 퍼졌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가을 저녁 노을은 참 예쁘더라고요. 붉은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닌 묘한 색깔이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면서 국을 저었어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국에 밥,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도연이를 불렀어요. 도연아, 밥 먹자. 도연이가 거실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왔어요. 젓가락을 들려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밥상에 놓인 접시였어요. 금이 간 접시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진 접시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금빛 수리제로 메워뒀거든요. 킨츠기라고 하나요? 일본에서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우는 기법이라고 들었어요. 완벽한 것보다 깨진 걸 메운 게 더 아름답다는 철학이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 깨진 접시들을 버리지 않고 수리제로 메웠어요. 금이 간 자리마다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깨진 자리가 오히려 더 빛나 보였어요. 우리 가족도 그런 것 같았어요. 한 번 금이 갔지만 다시 메우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깨진 자리를 금으로 메우듯이 우리도 상처를 이해와 용서로 메워가고 있었어요. 뜨거우니 조심해. 제가 도연이한테 말했어요. 도연이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어린 시절 그 아이의 웃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니 목소리를 지켜낸 건 결국 우리 자신도 지켜낸 거였구나. 밥을 먹으면서 도연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학교 얘기, 친구 얘기, 미래 계획 얘기. 오랜만에 아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 밥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좋더라고요. 엄마, 외할머니는 요즘 어때요? 도연이가 물었어요. 어떨 때는 좋으시고 어떨 때는 안 좋으시고 그래. 그래도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라디오 들려드리면 좋아하시더라. 제가 대답했어요. 저도 이번 주말에 같이 가도 될까요? 외할머니 뵙고 싶어요. 도연이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우리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도연이가 그릇을 닦고 저는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창문에 비쳤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도연이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시대 노래들이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지켜내면서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도 지켜낸 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잡음은 있을 거예요. 다툼도 서운함도 오해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완벽할 수 없어요.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파수를 함께 맞춰가며 살아갈 힘이 우리에겐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에는 형제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요양원에서 어머니 모시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한 거예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큰 오빠가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오랜만에 어머니 모시고 밥 한번 먹자. 예전처럼. 그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은영이도 둘째 오빠도 막내도요. 저는 기대가 됐어요. 물론 조금 걱정도 됐지만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요. 서먹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한 걸음씩 다시 가까워지면 되는 거니까요.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찬 바람이었지만 집 안은 따뜻했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남아 있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잔잔히 퍼졌습니다. 도연이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제 아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이어진 불안이 가라앉고 마음속에 희망이 파문처럼 번져갔어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퍼지듯이 그렇게 희망이 퍼져나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평화였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됐으니까요.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잡음 속에서도 진짜 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됐으니까요. 라디오는 여전히 지직거렸어요. 하지만 그 잡음도 이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잡음 너머에 음악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둠 속에도 빛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깨진 것도 다시 이어붙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은 있어요. 가족과의 갈등, 오해, 상처. 그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잡음 같아 보이는 것 속에도 진짜 목소리가 숨어 있을지 몰라요. 주파수를 맞추려는 노력,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매일 요양원에 갈 거예요. 어머니 손 잡아드리고 라디오 틀어드릴 거예요. 어머니가 흥얼거리시는 노래를 함께 들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맏딸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조금씩 회복될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깨진 접시를 금으로 메우듯이 우리도 상처를 사랑으로 메어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거예요. 창밖에 겨울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작지만 반짝이는 별이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도 저 별처럼 작지만 반짝이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구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끝나고 새로운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함께라면 가능해요. 잡음 너머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괜찮아질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며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